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주절주절 사연을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고 단단한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오죽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가 저희 유년 시절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사업으로 맺어진 혼인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성장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외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두 집안이 결탁하여 아버지의 회사는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며 안정적이고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항상 아버지의 뒤를 내조하며 자리를 지켜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만 해도 사업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었기에 밑빠진 독에 절대로 물을 붓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아버지의 성장하는 사업을 보며 투자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안이었음에도 우리 집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만 그랬을지 몰라도 어렸던 저는 그게 진짜로 행복이고 사랑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의 투자 실패로 인해 외가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외가에서는 당연히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께서도 당연히 외가를 도와주실 줄 알았죠. 그때 저는 인간의 취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고작 14살 중학생일 때였어요. 아버지는 기울어진 외가를 돕지 않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외가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거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며 어머니에게 이혼을 종용했죠. 어머니는 외가의 기운과 동시에 알아 누워버린 외조부를 챙기랴 집안에서 바람난 걸 당당하게 밝히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 짓눌러 오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셨어요. 이때다 싶었는지 아버지와 오랜 불륜을 저질러 온 아버지의 비서가 집을 찾아와 저에게 어머니에게 이혼을 설득하라 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면 저는 걷어주겠다면서 새엄마로서 보살핌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요. 그게 14살짜리 아이한테 할 말일까요? 당연히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가뜩이나 사춘기에 접어들어 예민한 시기에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대니 누가 고운 시선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비서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장 충격을 먹었던 건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핑 도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어요. 어머니께서 쓰러져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비서는 집을 찾아와 이혼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습니다. 아버지와 비서 사이에는 자식이 둘이나 있었고 호적 정리도 하고 싶고 언제까지 아버지를 숨기며 살아야 하냐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길래 누가 불륜을 하라고 했나요? 마치 저에게 본인이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인 척하며 이혼을 설득해달라고 하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마디 콱 쏴댔어야 했는데 어렵고 배신감에 무기력했던 저는 그들을 무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절대 이혼만큼은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찾아와 이혼만 해주면 외가댁에 도움을 주겠다는 선 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아버지 회사의 자금을 꽉 쥐고 있다는 마냥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버지의 지갑이 마치 자신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듯 그런 소리를 할까요? 어머니는 매일 눈물바람으로 옷을 적셔가면서도 절대 이혼만큼은 못 해준다 했습니다. 어차피 귀책 배우자가 아버지여서 이혼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었죠.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아도 위자료는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집념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소했고 그 위자료는 외가로 넘어가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가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라면 10수년을 배신한 남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할 텐데 어머니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셨거든요. 외가는 이리저리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 요청을 했고 급한 불을 끄자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집안일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는 비서랑 살림을 차려 나가버리셨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게 없다는 사람처럼 대놓고 말이죠. 저는 커다란 집에 어머니와 둘만 남았습니다. 언제고 부엌에 있는 식탁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고 거실 TV로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서로 응원하는 팀이 이기길 바라고 했던 그 추억이 짓밟혔어요. 물론 아버지는 저까지 내팽겨치진 않았습니다. 가끔 저를 불러다가 밥을 사주시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시기도 하며 저와의 관계는 유지하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시고 신경도 쓰지 않았기에 저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고 늘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혼인 관계만 유지한 별거 생활이 아주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저에게 대학 등록금을 주시면서 슬쩍 운을 떼셨죠. 이제 너도 성인이니 슬슬 부모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나이 아니니? 결국 어머니에게 이혼을 설득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척 다른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매우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저에게 더 이상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에게 주신 등록금이 아까웠는지 주절주절 대학 생활을 잘해야 된다, 성적을 유지하라면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잔소리를 듣는 내내 저는 다음엔 등록금을 받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혼자 떠드시다 바쁜 일이 있다며 카페 밖으로 나가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빤히 보고 있는데 혼외자식과 비서가 와서 아버지 양팔에 팔짱을 끼고 사라지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초라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내 아빠인데, 내 부모인데 저 혼외자식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그런 못된 생각 있잖아요. 저는 그들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 되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복수에 이용될 마음은 없었지만 적어도 제 안에 끓어오르는 배신감만큼은 꼭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대학 생활을 잘 끝내고 졸업을 한 뒤 저는 무조건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내내 정말 많은 자격증 시험을 보고 준비하고 대학 입시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소원하던 대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신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리저리 발로 뛰며 선배들의 예쁨을 받아가며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승진하고 싶은 마음에 일거리를 기웃거리며 나서서 일을 하기도 했죠. 차라리 바쁜 것이 행복했습니다. 저의 열정을 알아본 것인지 회사 사수가 저에게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주말에는 데이트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제 남자친구 만날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몇 번이고 거절을 했어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었고 남자를 만나게 되면 미래의 일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허울만 좋은 가족이지 속은 시꺼멓게 썩어 있었잖아요. 어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래도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자고 최연소 임원 타이틀까지 노리고 있는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남자로 보지 말고 그럼 친구로라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혹했어요. 일에 깐깐한 사수가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할 정도면 배울 게 많을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었고요. 저는 그럼 친구로서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전했고
사수는 잘 생각했다며 바로 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팅남이 우리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벽을 세우고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몇 번이고 끈질기게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매번 매너 있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곤 했습니다. 결국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그 회사가 우리 아버지 회사라고 입 밖에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충 저희 집에 대한 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람을 펴서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점, 혼외 자식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저희 집안 사정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저희는 30을 간 넘긴 시점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저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성실한 모습을 몇 해 동안 지켜보시고 나서는 결혼 정년기가 지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불륜 사건 이후 피폐해진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마음을 회복하신 것도 오롯이 남편의 지극정성 덕분이었거든요. 매 주말마다 저와 데이트할 시간도 모자란데 어머니를 모시고 근교에 바람도 쐬러 가고 산의 진미를 맛보게 해드리기도 했고요. 명절이고 생신이고 기념일이고 할 것 없이 어머니를 참 잘 챙겨주었습니다. 본인 부모님이 평생을 그리 사셨다며 처가댁에 무조건 잘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게. 평생이 지나도 내가 바람을 피는 일은 없을 거야.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시련이 닥치겠지만 그때마다 당신과 함께 일어나고 싶어. 저희는 그렇게 양손에 반지를 끼웠어요.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라 생각하며 살자고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서로만 바라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 생각보다 더 녹록치 않은 현실이 다가오더라고요.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쌌고 다행히 대출이 넉넉하게 나오는 회사에 재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자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죠. 한번 고비를 겪고 다시 일어난 외가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순간 이름만 아버지인 사람이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딸이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혼외 자식들을 끼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아버지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혼자 제 결혼식장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그 비서와 혼외 자식도 가족이라며 뻔뻔한 얼굴을 하고 들이밀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 결혼식이 그렇게 남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길 바라지도 않았고요. 거기다가 이제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은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화를 돋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이라도 하나 얻어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나와 어머니를 두고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결혼 약속을 했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자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다며 약속을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 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한번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솔직히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요. 제 예비 신랑에 대해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예상 밖의 일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만 나오는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비서와 혼외 자식 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겁을 했죠. 물론 예비 신랑도 대놓고 티는 못 냈지만 어이가 없었는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동안 연락도 없고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나와봤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새엄마도 당연히 인사를 해야지. 저에게 뻔뻔하게 새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 여자의 주둥이를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혼의 자식 둘은 눈치가 있는지 그나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비서라는 여자는 쉴 새 없이 떠들더군요. 우리가 호적으로 묶여 있었으면 내가 혼주석에 앉아서 입장까지 편하게 지켜봤을 텐데. 정말 아쉽다. 혼주석? 미친 거 아니야? 어흠.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우리 엄마가 뻔히 눈 치켜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 불륜의 씨앗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소란을 일으켜요. 아빠야말로 정신 차리고 사세요, 제발. 불륜의 씨앗이라니. 그럼 당신네들이 불륜이지 뭡니까? 법적으로 저 자식들이 우리 아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나요? 나랑 형제자매 사이가 맞습니까? 아무리 내가 등본을 떼어봐도 나한테 형제는 없는데 말이죠. 예, 네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에 너무한 거 아니니? 어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뻔뻔해지세요? 우리 엄마한테 이혼을 종용하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새엄마? 혼주석? 정신이 나간 거 아니고서야 맨정신으로 그딴 소리랍니까? 남편은 제가 흥분하자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 모든 속내를 털어놓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속 시원하게 털어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번 뿌리치자 남편은 저를 2번 말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쏘아댔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당했던 서욕을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호적에도 못 올라간 것들이 가족인 척 하지 말라고. 아빠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내 거지 당신들 것이 될 것 같아? 그러자 비서도 혼의 자식도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버지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비웃음을 날려주었죠. 딱 그 정도 관계란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할 제 3자들. 그게 당신네들의 자리라고요. 알겠어요? 그러자 비서가 서럽다는 듯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리어 부들부들하던 아버지의 혼의 자식들도 마치 본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꽤 화가 나신 듯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집이나 한 채 뜯어볼까 하는 심산으로 만난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열받아서 못해준다고 하면 외가에 손을 벌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남편만 제 속을 정확하게 모르니 발을 동동 굴렀죠. 본인도 이 정도의 싸움은 생각을 못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본인 회사 사장님이니까요. 어쩜 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네 애미가 그리 가르치든 어디 그 입에서 우리 엄마를 올려요. 내가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불륜? 뻔뻔함? 뻔뻔한 거 배운 김에 말할게요. 나 결혼할 때 올 생각 하지도 말고요. 집이나 한 채 해주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도 낳아준 핏줄이니까 내 가족이 될 사람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한 건데 이렇게 줄줄이 딸린 식구들 데리고 와서 내 속을 뒤집을 거란 생각은 못했네요. 저딴 불륜의 증거들 보여줘서 뭐합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 말에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 혼의 자식들이나 비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뻔뻔해도 유분수지. 아파트나 한 채 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아빠한테 바라는 거 없네요. 저는 그 말을 뒤로 식어가는 음식들은 보지도 않고 남편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꽤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던 남편은 콩가루 집안인 우리 가족에 대해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라고 나온 사람이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본 당신 회사 사장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고. 나를 낳기 전부터 불륜사이던 비서가 있었다고. 내가 14살에 집을 나가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인간이라고. 증오하고 또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꽉 끌어안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동안 퍼즐 맞추기식으로 조금씩 말했던 가정사가 모두 맞춰지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회사 사장이 저런 파렴치한 인간인지 몰랐다고 너무나도 큰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만큼은 애사심이 강하고 회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는데 그것이 다 거짓부렁이었다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이직하라는 소리를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런 회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다고 결혼을 해야 할 시기에 미안하지만 이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아버지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만나기 싫다고 했고 아버지 회사 사람이 저희 집으로 심부름을 왔어요. 바로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아파트를 한 채 결혼 선물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지만 애초에 이것을 뜯어내려 그 더러운 만남을 했던 거니까 주는 건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당일까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청첩장을 주길 기다린 눈치였지만 저는 절대로 날짜와 식장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신혼집에 들어가는 날에도 절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이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죠. 남편이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회사 임원들이 바짓가랑이를 붙들어 매고 말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도 몇 번이나 찾아왔었는지. 하지만 이미 떠난 남편의 마음을 다시 붙잡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그동안 따냈던 계약건들도 많았고 워낙 성실하게 일해서 주변 평판이 좋았던 남편은 더 좋은 조건으로 승진하여 다른 중견 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저희는 더욱 여유롭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이직한 이후에도 몇 번이나 아버지 회사 임원들이 찾아와 앓는 소리를 했지만 저희는 싸그리 무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임원 자리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다시 한번 이직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주위의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이세를 갖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양가의 축복 아래 정말 계획했던 대로 임신에 성공하고 늘 제가 바람 불면 사라질까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가 애를 낳는다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임신 사실에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보란듯이 순산을 했고 어여쁜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육아휴직을 내었고 육아에만 전념하게 되었죠. 그렇게 육아를 도와주러 오신 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이의 웃음소리에 끊임없이 행복함을 느끼며 살게 되었어요. 비로소 정말 하나의 가정이 완성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많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까지 낳으니 더더욱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남편이 일하고 있던 파트에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도맡아 하던 직책이라 아버지의 회사에서 남편을 애타게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집이며 회사며 몇 번이고 찾아와 좋은 자리를 줄 테니 이직을 생각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회사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사람 하나 비웠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자리라는 말에 꽂힌 듯 싶었어요. 임원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결국 회사 임원들로는 설득이 안 되겠다 여겼는지 아버지께서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집에서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무척이나 당황하신 듯 싶었지만 저희는 지은 죄가 없으니 당당했죠. 아버지께서는 결국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잔뜩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임원 자리라도 주시고 스카우트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이직만 해준다면 내가 이사 자리를 내어주겠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 걸 내가 몰라서 이러겠나. 그래 여보, 어차피 아빠 회사에 직계 혈통은 나 하나 아니겠어? 하면서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니 헛기침을 한번 하시고는 땀을 닦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의 자식들이야 아버지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한 인간들인데 이 회사를 가질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야금야금 증여해 주신 주식도 꽤 가지고 있으니 이 회사 차기 주인은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이사 자리를 주면 오히려 저에게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저는 절대로 혼의 자식들이 아버지 회사를 탐내거나 혹은 콩고물 떨어지길 기대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말하는 건 모두 들어주실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했으나 이미 마음이 기운 듯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중견기업 이사 자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아쉬운 소리를 하시고 나가시자 어머니와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딸 말도 틀린 게 없네 이서방. 어차피 저 인간의 호적의 하나뿐인 자식이고 혹여라도 저 인간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불륜의 증거들과 싸워야 할 수도 있네.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 쪽 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자네가 임원 자리를 차지한다면 훨씬 수월하겠지.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저 회사를 꿀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당신이 뒤에서 임원들 설득만 하면 내가 언제라도 아버지 뒤통수를 칠 수 있지 않겠어? 물론 아빠도 대비를 어느 정도 해두긴 하겠지만 남편은 연봉도 오르고 나이 40대에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는 명예로운 일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그 뒤로는 아주 일사천리로 술술 풀렸죠. 남편은 성대한 환대를 받으며 다시 아버지의 회사 임원 자리를 차지했고 연봉도 엄청나게 올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했기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혼의 자식들이 조금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본처의 자식만 챙기는 것 아니냐고요. 그도 그럴 게 아버지의 혼의 자식들은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대놓고 낙하산으로 회사에 꽂아주기까지 했었는데 사고만 쳐서 결국 잘렸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도 뭐 딱히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 없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비서와 혼의 자식들도 위기감을 느끼긴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노린 거고요. 복수는 원래 차근차근 한 번에 해결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걱정보다 드디어 이 회사를 가질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어떤 복수를 해야 어머니의 마음이 시원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일은 더 심각했어요. 아버지의 병명은 췌장암이었고 손쓸 수 없이 악화되었을 때 발견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연명치료 말고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면서 3개월 시한부를 선고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미 사위를 통해 들었겠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의사놈이 3개월 살 수 있을 거라 하더군. 그래서 내가 슬슬 정리를 시작하려고 한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솔직히 저를 직접 찾아온 아버지에게 조금의 기대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호적상 존재하는 유일한 자식이고 저를 25년이 넘는 세월을 어머니와 함께 방치해뒀으면
마지막 유종의 미는 제대로 거둬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선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 중의 일부를 너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는 안 돼. 그건 우리 첫째 아들의 몫이다. 우리 첫째요? 그렇게 날선 반응하지 말어. 네 오빠 아니냐. 저는 오빠라는 말에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그 불손한 존재를 오빠라 들먹인단 말입니까? 누가 오빠예요, 누가. 저는 그런 더러운 종자를 오빠로 둔 적 없습니다. 네 애비가 죽어가는데 아직도 인정을 못한다는 게야?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평생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니? 아버지라고 잘만 부르던데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회사를 그 혼의 자식에게 주겠다고요? 최장암이라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니세요? 아버지는 제 말에 뒷목을 잡으시며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일어서는 저에게 끝까지 회사를 탐내지 말라면서 주식이나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와 저와 함께 살 부대끼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어찌 혼의 자식만 챙길 수 있는지요. 거기다가 제 남편은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직까지 해서 회사 일을 돕고 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망나니 같은 인간에게 회사를 물려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중견기업식이나 되는 회사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어도 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의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이후 저와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비서와 혼의 자식들의 경거망동한 문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륜불륜 노래를 부르더니 꼴 좋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물려받을 건 본인들이고 저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됐다면서요. 어찌나 신이 나 보였는지 저한테 비아냥거리는 연락을 해대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게 혼의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하등생물 취급하더니 아주 꼴 좋다. 그러길래 진즉 아버지한테 잘했어야지. 우리가 회사 물려받아서 속에서 천불나겠네. 어쩌냐? 지금이라도 곱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콩고물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준비했던 모든 것을 터뜨리기 위해 숨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같은 기념일마다 야금야금 증여해 주신 주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진 주식에 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받으셨던 주식, 그리고 남편이 임원일 하면서 상여금으로 받은 주식과 틈틈이 모든 지분들까지 모두 모아보니 꽤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으로는 솔직히 최고 경영자 자리를 차지하기엔 어림도 없었죠. 그럴 때 구세주처럼 저희 외가가 등장했어요. 아버지께서 외가가 휘청거릴 때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바람난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면서 어머니에게 상처 주었던 걸 계속 칼 갈고 계셨더라고요. 외가에서는 저에게 가진 주식 모두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날만 기다리며 틈틈이 주식을 모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차명으로 모은 주식까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려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를 해임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걸로는 준비가 조금 부족했죠.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아버지의 편을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무려 평생을 일군 회사인데 당연히 임원들은 아버지의 편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이 발에 땀나도록 뛰며 임원들을 본인의 편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불륜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우리 남편이 저의 짝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내부에서도 반반씩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의 씨앗을 후계자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아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얼마나 고생하며 컸는데 호적상 친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
반반씩 의견이 갈리자 저희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혼의 자식과 비서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회사의 주인이 된 것 마냥 굴었고요. 회사에 자리도 없음에도 자꾸 찾아와서 갑질을 한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판을 뒤집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를 회상하기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어린 시절의 기억뿐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당연히 혼의 자식과 비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법적으로 상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끝까지 애도도 못하게 하는 거냐면서 울부짖었지만 이미 냉정해진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장례식장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이었죠. 그들에게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가족이라고 이름도 올릴 수 없는 제3자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유산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식은 저에게 주되 회사는 혼의 자식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되었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혼의 자식이 내정자가 된 듯한 판도를 모두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들의 남편의 물밑 작업, 그리고 외가의 도움까지 모두 한 방에 터뜨려버렸죠. 당연히 혼의 자식은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되고 불복하지 못하고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저에게 욕설을 뱉어내는 게 그 꼴이 퍽이나 우습더군요. 저는 다음 최고 경영자는 전문 경영인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주주들도 당연히 저희 남편을 예상했던 것 같지만 저와 남편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었죠. 아버지의 회사가 번듯하게 남아있길 바래서라기보다는 제가 가진 주식값이 떨어지질 않길 바래서라고 할까요? 가진 주식으로 들어오는 배당금만 해도 꽤 쏠쏠했거든요. 혼의 자식들은 그 흔한 주식 일주도 없는 인간들이었고요. 거기다가 지분까지 없으니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법적으로도 유일한 자식이 저이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모두 어머니와 제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혼의 자식들과 비서는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욕심을 냈어요. 그냥 죽은 듯 조용히 살 테니 저희 가족 먹고 살 만큼만 떼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컸어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잘만 부르던데 어디 이제 와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그 인간이 살아생전에 저치들에게 건물 하나씩 증여해준 걸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욕심내지 않겠다더니 아주 욕심이 그득하구만. 죄다 불법 증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 한번 받으시죠. 남편도 지지 않고 쏘아대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보험금이라도 나눠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세무조사를 들먹이니 번호도 바꿔버리더라고요. 어찌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솔직히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비열한 짓을 두 번은 못할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오잖아요. 아버지의 죽음은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살아계셨어도 언젠가 저는 똑같이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분산시켰을 거예요. 그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제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 커가는 딸을 보면서 이 예쁜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두고 어떻게 다른 가정을 차렸는지 이해를 더욱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동안 이 일을 잊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인과응보를 늘 마음속에 담아주고 평생을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복수가 속 시원했는지 정말 편해진 얼굴로 저희 아이를 봐주시고 계세요. 덕분에 저와 남편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면서 더욱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제 통장도 두둑해지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는 마음의 모든 짐을 털어내고 행복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네요. 겨울이 지나고 모두에게 봄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개월 전 결혼식을 올린 조금 나이가 많은 여성입니다. 조금 나이가 많다고 하니 얼마나 먹었나 궁금하시죠? 약간 부끄럽지만 새 나이를 하고 있네요. 아, 몇 개월 전 올린 결혼식은 재혼이 아니라 초혼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늦은 나이에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미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대기업 공채에 합격해서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을 회사 일에만 매진하면서 살았네요. 그 15년 동안 몇 번이고 때려치고 싶다는 욕구가 솟아오를 정도로 힘들고 치사했지만 능력만큼은 출중했기에 승진 또한 빨랐습니다. 동기들 중에 대부분은 결혼하고 그만두고 육아휴직 중에 그만두고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당연히 육아휴직도 쓰질 않았으니 그만큼 빠르게 승진이 가능했죠. 거기다가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은 게 하는 프로젝트들마다 성과가 꽤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차기 팀장 자리는 제 몫이 될 거다 할 정도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고요. 그러다 결국 팀장 자리까지 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전부 남자 팀장인데 저희 팀만 딱 불구의 여자 팀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다른 동기들은 아직도 과장에 지방 전출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회사 일이 재밌던지 팀장을 달고 난 이후부터는 눈뜰 사이도 없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휴가는 늘 항상 해외로 나가 즐기면서요. 근데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고 애도 키우고 하다 보니 점점 저랑 놀아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유일한 노처녀로 자리를 잡고 나니까 휴가도 혼자 가는 일이 많아지고 주말에 같이 술 먹고 스트레스 풀어줄 친구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팀원들 보고 주말까지 같이 놀자고 하는 나쁜 상사는 아니었고요. 나이 40이 넘어가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재미없는 일뿐이었어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회사 일에 짜여 맞춰진 제 일상이 지루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동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취미 생활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나이가 걸리더라고요. 젊고 화려한 사람들 가운데에 폭삭 늙은 40대가 끼려니 눈치도 좀 보이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좀이 쑤셔서 못 살겠고 그즘 시집 못 간 노처녀라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어요. 저희 팀 실적이 좋아지면 옆 팀에서 셈이라도 나는지 팀원들에게 노처녀 상사 밑에서 고생하니까 그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라며 제 능력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명절만 되면 삼촌들이고 고모들이고 저를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고요. 명절에 회사 일 핑계대고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회사 일 뭐 저 혼자 하나요? 매번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어렵고 어쩌다 설에 한번 집에 있었더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남이시거든요.
뼈대 있는 집안인의 뭐네 하면서 장남이 굳은 일 다 하고 제사 다 가져간 그런 집안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참 많이 고생하셨죠. 아무튼 설에 저희 집으로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고모들이 저를 벼르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저를 보자마자 시집은 언제 가냐고 바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일에 미쳐 사니까 남자가 없는 거 아니겠냐고 잔소리를. 우리 엄마도 저한테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왜 고모들이 저한테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갈 뿐이었습니다.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대기업 팀장씩이나 달고 있으면서 얼굴 꼬라지가 그게 뭐냐요.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 하나 안 맞냐면서 관리를 좀 하라고. 그러다가 젊은 애들한테 치여서 정말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고 이제 주제 파악을 좀 하라는 거예요. 더 늙으면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왜 설에 출근을 안 했을까 엄청나게 후회했죠. 거기다가 제가 고모가 셋이나 있거든요. 근데 그 집 아들들이 죄다 하나같이 실패작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는 식당 하다가 말아먹은 이후로 빚만 잔뜩이라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다고 하고, 하나는 툭하면 회사를 때려쳐서 사회생활한 지 꽤 됐는데도 만년 대리. 그것도 중소기업 전전긍긍하면서 그 나이에 대리로 숙이고 산다고 엄청 불쌍한 놈 취급을 해대는데 솔직히 한심하죠. 마지막 하나는 그냥 취업도 포기하고 PC방에서 먹고 놀고 자고 하는 백수나 다름없고요. 그러니 대기업에 팀장직 달고 있는 제가 얼마나 눈꼴 시렵겠어요? 그것도 지들은 다 아들인데 저는 딸이잖아요. 남아 선호사상이 짙게 깔린 이 집 구석에 유일한 딸. 근데 하필이면 제일 성공한 게 그 딸이라니. 하지만 저라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제가 저런 더러운 꼴 일일이 당하고 있었으면 대기업 팀장 자리에 곱게 앉아있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얼마나 싸움닭인지 모르고 저한테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도 시집가라 난리를 치길래 저도 똑같이 해줬어요. 사촌들은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나? 아님 직업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나? 고모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째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말리려고 슬쩍 다가왔지만 아예 모른 척하고 속을 더 뒤집어 놨어요. 걔네들은 왜 그러고 산대요? 첫째 사촌은 심지어 이혼도 당했다면서요? 식당 말아먹어서 쫓겨났다던데 진짜야 고모? 첫째 고모가 거품고 쓰러지려는데 둘째랑 막내 고모가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모 새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저를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그 꼴도 너무 웃긴 거 있죠? 저한테 싸가지가 없어서 어쩌냐 하길래 저도 알아요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아빠가 저보고 다음부터는 제사며 명절이며 그냥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숨 푹 쉬시대요. 제가 하는 말이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고 그냥 피해 있어달라 뭐 이런 거겠죠. 저야 잘된 일이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제 뒤통수에 대고 거의 저주를 퍼붓는 고모들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와 커피만 진탕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갔네요. 고모들 다 갔으니까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는 엄마의 말에 신이 나서 집에 갔는데 약간 분위기가 요상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아빠랑 엄마의 표정도 비장하고 이거 이대로 쫓겨나는 건가 싶어서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선 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선이라니 너무 소름 돋고 싫었어요. 제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진절머리를 치니까 부모님이 결단을 내린 듯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녔어요. 이야기를 대충 짜맞춰 보니 막내 고모가 제 선자리를 주선했던 거더라고요. 아니, 자기 아들이 PC방이나 돌아다니는 백수인데 저한테 선자리를 주선했음 얼마나 좋은 사람을 주선했겠어요?
제 인생 망하기만을 기도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절대로 응답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미 막내 고모한테 넘어간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인 남잔데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침 튀기게 설명했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자리를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진짜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 넘쳐나는 건지.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걸까요? 미루고 미뤘는데 어느 날 밥이나 함께 하자며 부모님이 저를 불렀고 어쩔 수 없이 한정식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온 건 부모님이 아니라 웬 남자였어요. 저는 직감했죠. 이 남자가 막내 고모가 주선한다던 그 남자구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밥이나 한 끼 든든히 먹으러 나온 거다. 주문을 외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차피 공짜밥일 텐데 평소에 못 먹는 거 실컷 먹자는 느낌으로 말이죠. 근데 이 남자 밥 먹는 매너가 참 좋더라고요. 직업도 의사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손이 참 예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어디 의사인지 궁금해서 슬쩍 물어보니 성형외과 의사래요.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원래 성형외과 의사들이 진짜 부자라면서요. 제가 농담으로 보톡스나 한번 공짜로 놔달라고 했어요. 우리 고모들이 그렇게 울부짖던 보톡스 필러 공짜로 맞을 수 있으면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겠는데요? 하더라고요. 입에 발린 말도 할 줄 알고 자리가 생각 외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요즘은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 찾기가 힘든데 아주 정석으로 젓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콩조림 하나 잡는데 삐끗하는 거 없이 아주 가지런히 잘 잡고요.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대로 만나면 고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아서 대충 명함만 교환하고 나왔어요.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써있긴 했는데 본인 이름 걸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 페이닥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 집에 오니 피곤함이 막 몰려오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휴대폰을 보니 남자에게 연락이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했죠. 어제 선본 남자가 나한테 연락을 했구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에 바쁘냐고 밥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했어요. 같이 밥 먹던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좋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만남도 꽤 괜찮았어요. 양식을 먹는데 스테이크 써는 소리도 요란스럽지 않고 대화도 아주 잘 이어가는데 이 남자는 왜 여태 결혼을 못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안 했다고 우길 수도 있지만 보통 성형외과 의사들은 빨리 결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설하고 그렇게 2번 더 만나고 밥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영화도 보고 주말에 근교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길래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주 데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 소식이 우리 고모 귀에 들어갔고 고모를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시집 보낼 수 있게 된 거 다 자기 덕이라고 으스댔대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별말 없으니까 진짜 결혼하는 거 맞냐고 갑자기 상견례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말했는데 남자 쪽 집안도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상견례 하자고 허구한 날 들들 볶는다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뜻이 의기투합되었으니 당연히 머리채 잡혀 끌려가듯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식 날짜 잡고 회사에서도 드디어 노처녀 시집 가냐고 난리 나고 우리 막내 고모는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명품 가방 카탈로그를 건네더라고요. 다 내가 주선한 자리인 거 알고 있지? 나한테 이거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 해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아빠도 못 해줄 거 뭐 있냐면서 저한테 카드 내놓으라고 하고 어쩔 수 있나요? 6개월 할부로 무려 800만 원짜리 숄더백을 선물로 대령할 수밖에 없었죠.
살면서 제 월급으로도 저렇게 비싼 거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속이 쓰렸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비 신랑과의 미래가 기대되기도 했고요. 아무튼 결혼 날짜 잡고 나니까 시모 될 사람이 자꾸 저보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편의상 그냥 시모 하고 부를게요. 이 나이에 설마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날 부르나 싶어서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만나긴 했는데 살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한테 만나자마자 종이 한 장을 쓱 들이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줄줄 훑어보니까 가관도 아닌 거예요, 글쎄. 결혼 서약서라고 적혀있는 종이에는 각종 질문들이 막 적혀 있었어요. 저한테 펜 하나를 건네면서 여기에 빽빽하게 채워 넣으라고 딱 팔짱 끼고 앉아서 명령을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결혼 서약서라고 적힌 종이에는 제 연애사를 적어라, 첫 경험 나이가 몇 살인지 적어라,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샅샅이 적어라, 결혼 후 내조 계획을 적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갈지 적어라, 시부의 노후를 어찌 책임질 건지 적어라. 이딴 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시모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제 눈으로 읽고 있었지만 정말 현실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한다는 소리가 일종의 보험 같은 거래요. 자기는 뱉은 말 무조건 지키는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저한테 약속을 받아내는 거라고, 이대로만 지키면 1등 며느리다 하시는데 도대체 경험 나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적으라는 건지 수치심까지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서약서다 싶어서 빤히 내려다보고만 있으니까 얼른 적지 뭐하냐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이걸 정말 적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결혼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한 장을 더 들이밀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으려나 싶어서 쓱 받았는데 진짜 대기업 갑질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싶었습니다. 나머지 한 장의 내용도 궁금하시죠? 그 한 장에는 빼곡하게 가짜는 소리들이 써져 있었어요. 첫째, 아침밥은 꼭 차려준다. 둘째, 우리 아들 셔츠는 출근 30분 전에 무조건 다려놓는다. 셋째, 우리 아들이 신을 양말을 색깔 맞춰서 트렌디하게 매일 아침 골라줘야 한다. 넷째, 의사니까 손 조심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설거지, 청소 같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 다섯째,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를 받아 쓰고 며느리 월급은 전부 남편에게 맡긴다. 여섯째, 시부모에게 몇백만 원의 용돈을 주기로 약속한다. 일곱째, 회사를 그만둘 시 시부모의 허락을 꼭 받아야만 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지만 일단 기억나는 건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걸 종이로 남겨서 며느리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에게 전달하는 미친 시모가 또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굴욕적인 일은 처음 당해보는 거였어요. 항상 똑부러지게 할 말 다 하고 살았던 저는 업무를 볼 때도 절대 지지 않고 할 말 다 하면서 쟁취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예비 신랑의 엄마라는 이유로 저한테 이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다니 속이 시커멓게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고 제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결혼하길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시모가 보는 앞에서 북북 소리를 내며 찢어버렸습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천천히 한 장 한 장 찢어버렸어요. 그러자 저한테 막 이런 발칙한 것을 봤냐면서 소리를 꽥 지르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 남자가 그런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2살까지 장가를 못 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당신 어머니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결혼 서약서니 결혼 후 지켜야 할 양식이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종이를 들이미시더라.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 그간 당신과 결혼할 여자들이 도망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제가 코앞에서 전화 걸어 이러고 있으니 시모 얼굴이 시시각각 변하더라고요. 빨개졌다가 펄해졌다가 아주 무슨 마스크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말없이 듣고 있던 예비신랑이 저에게 지금 시모와 같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굴면 나랑 헤어져도 다음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지 미지수네. 어떡할래? 지금이라도 가족이랑 인연 끊고 나랑 살래? 아니면 나랑 헤어질래? 제가 대놓고 고르라고 하니 시모가 기겁을 하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막 따지고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가족과 인연을 끊겠냐면서 저한테 생긴 것만큼 독하다고 막 욕짓거리를 뱉는 거예요. 저보고 당장 전화 끊으라고 하면서 2번 다신 우리 아들이랑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는데 시모의 그 자신만만한 얼굴과 태도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예비신랑이 저한테 딱 잘라서 너랑 헤어질게 한 것도 아니고 잠깐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니까 시모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입을 떡 벌리는데 제가 이긴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시모는 부들부들 떨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놓고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잘 되어도 시댁과 인연을 끊을 거니 만날 일 없고 안 되면 헤어지는 거니 더더욱 만날 일 없는 사람이니까요. 본인 아들이 소중하고 최고라고 생각하셨으면 다른 집 딸도 소중하고 최고라는 걸 알고 계셨어야죠. 언제까지 이런 얄팍한 수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셨어요?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니까 저는 더 이상 얼굴 마주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 내가 경솔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과 부모 간의 연을 끊으려고. 제가 선택했나요? 그이가 선택할 몫인걸요.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죠.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드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는 태연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정말 42살이나 먹고도 의사임에도 그것도 돈 잘 버는 성형외과를 하면서도 왜 장가를 못 간 건지 의문이었는데 속 시원히 알게 되었죠. 말 맞다나 시모의 저런 못된 농간질로 인해 장가 못한 거라면 적어도 이 사람에게 문제는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저도 어차피 결혼 같은 거 귀찮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족을 선택해도 저한테 크게 충격이 올 것도 없었고요. 그냥 무작정 이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결혼식 준비다 데이트다 꾸미고 나가던 딸이 집에서 내내 시간을 보내니까 부모님께서 안달이 나셨나 봐요.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시길래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 완전히 거품고 쓰러지시는 거 있죠? 세상에 노망난 게 틀림없다면서 어디 그런 걸 들이미냐고요. 고모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난동 부릴 때마다 엄마가 맨날 시집살이 시키는 집엔 절대 시집 못 보낸다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똑 부러지게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똑 부러지는 처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집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예비신랑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거에 달린 거였죠.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딱 5일 뒤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일단 찝찝하지만 안으로 들이라 하셔서 집에 들어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이 많이 짧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작업을 뒤에서 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헤어짐을 늘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륜을 끊어내는 못된 놈이라고 욕하셔도 제가 이 여자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연 끊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지도 않고 조근조근 자기 할 말 다 하는 이 남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 진심이 느껴지신 건지 예비 신랑에게 부모님의 몫까지 장인 장모가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며칠 밤을 잠 못 자고 고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안색도 푸석하고 마음이 참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저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간소하게 정말 부를 사람들만 불러서 우리끼리 진행하기로 약속했고요. 이리저리 뿌린 데가 많다며 아빠는 조금 난색을 표하셨지만 우리 둘의 결정에 토달지 말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인은 가족까지 버리고 온 마당에 자기 손님 챙겨서 어떻게 결혼하냐고 따졌더니 아빠도 그냥 알겠다고 마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서로 단단히 약속을 걸고 그날은 우리 집에서 거하게 술도 마시고 밥도 먹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앞으로 행복하게만 지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 번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 고모가 저랑 남편을 이어준 거였다고 했잖아요. 굳이 선자리를 들이밀어서 저와 남편을 만나게 해준 1등 공신이기는 하나 속사정이 따로 있었던 거였어요. 고모가 집으로 찾아와서 아빠한테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엄마가 몰래 전화 걸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글쎄 아빠한테 이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된다고 그 집 완전 또라이 집안이라고 욕을 했대요. 아빠는 이게 또 뭔 소린가 싶어서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대요. 근데 막내 고모가 한다는 소리가 그 집 시어머니가 엄청난 집착쟁이고 아들이라면 치마폭에 쌓아 키워가지고 거의 뭐 아들 스토킹하는 수준이라고 욕을 했대요. 제가 시집가면 그 집에서 평생 종노릇 해야 될 거라면서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자기도 그거 나중에 듣고 알아서 지금 한달음에 달려온 거라고 하면서 미리 알아서 다행이지? 고맙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건 또 뭔 소린가 싶던 거죠. 그래서 막내 고모한테 그래도 사위가 자기 집이랑 연 끊고 살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선 마련해 준 건 고맙다고 했대요. 인연이 이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어진다면서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모가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하라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가 첫째 고모랑 둘째 고모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요. 아니, 막내 고모가 갑자기 우리 사위네 집안을 폄하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찝찝해서 그러죠 뭐. 언제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빨리 결혼하라더니 왜 저러는지 몰라? 아직도 몰라? 근데 이상하네. 선자리 주선해준 것도 막내가 그 집에 돈 빌려서 대신 선자리 주선한 거잖아. 근데 갑자기 왜 또 마음을 뒤집고 결혼하지 말라고 난리지? 엄마가 모르는 척 되물었대요. 돈을 빌렸다뇨? 하니까 첫째 고모가 술술 불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 시댁에 3천만 원을 빌린 게 있었대요, 막내 고모가. 하나뿐인 아들이 맨날 PC방 전전긍긍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고마켓 사기를 쳤는데 그게 줄줄이 엮여서 합의금을 냈어야 했다네요. 급하게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는 이미 빌려간 돈도 있었고 하니까 그나마 돈 있는 제 시댁에 빌렸던 거죠. 근데 시댁에서 3천만 원 안 갚아도 되니까 좋은 여자 선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저를 들이민 거죠. 나중에 말 바꾸고 싶어도 가족 사이에 돈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술을 쓴 거예요. 마침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도 억 단위니까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고요. 고모가 제 연봉을 막 말하면서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니까 매달 용돈 받으면서 살면 3천만 원보다 더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꼬신 거예요. 예비시댁도 계산기 두드려보니 틀린 말도 아니고 거기다가 한 번 만나고 오니 아들도 제가 좋다고 하고 그래서 시댁에서 좋다고 저 소개받고 3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는데
그 결혼 서약서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진 거예요. 아들이랑 며느리 피 빨아먹으면서 노후 떵떵거리고 살겠다 싶었는데 아들이 뜬금없이 결혼 성공하고 싶다며 부모와 절연을 선언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막내 고모한테 그 불똥이 팍 튄 거죠. 너 때문에 다 망했다. 다 우리 아들 돌려내라. 파혼시켜라. 어떻게든 이 결혼 못 막으면 너 나한테 3천만 원 당장 갚게 될 줄 알아라 하면서요. 고모는 단돈 3천만 원 때문에 저를 팔았다가 지금은 수습하느라 계속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결혼을 뜯어말리는 거였고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800만 원짜리 가방 괜히 사줬다면서 당장 그거부터 찾아오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건이 하루 걸러 마구마구 터지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를 3천만 원에 팔아먹고 저한테 800만 원짜리 명품백까지 뜯어낸 막내 고모를 경멸하게 된 건 당연한 거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신랑도 진짜 표정이 딱 굳어버리는데 무섭더라니까요. 아빠가 안 그래도 고모네 집 찾아간다고 벼르고 있는데 막내 고모가 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집에 있을 때 찾아와서는 저한테 막 이 결혼하지 말라고 난동을 치는 거예요. 저희가 3천만 원에 대한 속사정을 모르는 줄 알고 저한테 막 예비 신랑 험담까지 하는데 우리 엄마가 참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아니 신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딸한테 선자리 주선한 것도 그 3천만 원 때문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는 3천만 원 갚으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난동을 부려요? 아니, 올케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진짜 일이 꼬일라니까 한도 끝도 없이 꼬이네. 사정 다 알았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 집에 3천만 원 대신 갚아줘요, 그럼. 저는 완전히 벙쪘죠. 그 돈 빌려다가 아들내미 합의금으로 써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 보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인지 제가 코웃음을 뻥치니까 막내 고모가 씩씩거리면서 저보고 너만 아니었으면 일이 이렇게 꼬일 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서약서가 뭐가 어떻고 어떻다고. 그냥 네네 하고 받으면 되지. 그걸 따박따박 따지고 들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이래서 여자가 사회생활 오래 하고 그러면 피곤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니? 고모가 돈 갚아야 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선택은 신랑이 한 거지 제가 종용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3천만 원을 왜 우리가 갚아요? 고모 아들이 사고 쳐서 합의금 낸 건데 우리가 왜 갚아주냐고요. 고모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저리 정이 없냐고 돈도 잘 버는 게 돈 좀 주면 안 되냐 막 그러는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말을 듣던 아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셨는지 막내 고모한테 지금 당장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좀 목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우리 아빠 진짜 무서운 사람이긴 하거든요. 동생들한테 한없이 다정하고 착하게 굴다가도 수틀리면 눈도 안 마주치고 끝까지 꽁에 있는 그런 사람이요. 3천만 원만 갚아주면 당장 나간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오빠.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진짜. 우리 딸이 너한테 800만 원짜리 가방 사준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걸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아? 그 가방부터 내놔. 그러니까 고모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는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암만 그래도 800만 원짜리 가방을 빼앗기긴 싫겠죠. 그러면서 아주 얄밉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 가방 팔아서 없어. 800만 원짜리라더니 금매로 파니까 500만 원밖에 안 주더라. 이왕 받을 거 더 큰 걸로 받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장 따라 나와. 고모네 집이 우리 집이랑 동만 다른 같은 아파트였거든요. 아빠는 제 팔을 덥석 잡고는 앞에 있는 고모한테 앞장서라고 했어요. 고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당장 너네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고모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고모가 뭐 별 수 있나요? 아빠의 불아리는 눈에 고모가 잔뜩 쫄아가지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문 열리자마자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옷방에서 가방을 하나 꺼내오더라고요. 네, 바로 제가 사준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꺼내서 제게 딱 주시는데 고모가 막 절규를 하더라고요. 아니, 치사하게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내 덕에 둘이 결혼하는 건 맞잖아. 그 가방 내 거야. 소란 피우지 말고 얌전히 있어. 이거 사주라고 내 딸한테 말한 게 쪽팔리다 쪽팔려.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환불하기 늦었냐면서 저보고 가지라고 던져주었어요.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제가 갖는 게 맞죠 뭐. 팔았다고 거짓말한 것도 가방 빼앗기기 싫어서 마지막 발악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찾아내서 가지고 오니까 고모가 막 매달리더라고요. 저한테 이미 준 거 아니냐고 제발 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이깟 가방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고모의 손을 아빠가 탁 쳐내더니 그러길래 남의 일에 뭐 그리 참견을 해대냐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고모들이 매 명절마다 찾아와서 잔소리할 때 아빠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다 쌓여 있었나 봐요. 우리 딸은 너희 아들이랑 달리 사고도 안 치고 똑부러지게 자기 할 일 다 하는 녀석이라고 하면서 이깟 가방 네 아들 보고 사달라 해라 하시는데 엄마도 뒤에서 엄지척 하시고 저도 아빠에게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속으로 박수를 막 쳤습니다. 아빠가 딱 쐐기를 박으셨어요. 너 그 3천만 원 갚을 때까지 내 눈앞에 띄기만 해봐 아주. 감히 우리 딸 가지고 장사한 것도 열이 받아 죽겠는데 나더러 네가 빌린 3천만 원까지 갚아달라는 소리를 해대? 고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있자 아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그 돈 다 갚으면 그때 얼굴 보고 살 테니까 그 전까진 얼굴 비추지도 말어. 명절이고 생일이고 은근슬쩍 낄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넌 그 돈 갚을 때까지 내 동생도 아니다. 알겠냐? 고모는 막 울면서 오빠는 자기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오빠 미워 라며 소리를 질렀죠. 자다 깬 사촌동생이 나와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하며 배를 벅벅 긁고 있는데 진짜 백수 한량 새끼 답이 없더라고요. 지네 엄마 울고불고 하는데도 뒤에서 하품이나 쩍쩍 하고 있고 아빠는 그런 사촌동생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하고 결국 막내 고모가 첫째, 둘째 고모한테 전화로 막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고모들이 우리 엄마한테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죠. 이게 다 올케 딸내미 때문에 생긴 분란 아니냐고 어떻게 가족끼리 싸움이 나게 부추길 수 있냐고 투덜투덜 거렸다는데 옆에 듣던 아빠가 전화기를 뺏어받고는 첫째 고모, 둘째 고모한테도 욕을 했대요. 그딴 소리 할 거면 너네도 전화하지 말고 찾아도 오지 말라고요. 명절에 와서 일손 하나 도운 적이 없는 것들이 입만 살아서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요. 결국 예비 시댁에서도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런 서약서 따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무시했죠. 예비 신랑이 이미 절연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와서 용서하면 그 결심이 하찮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예정했던 대로 정말 친한 친구들의 초대해야 될 몇 명만 불러서 제주도에서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당연히 초대 안 했고요. 우리 부모님만 모셔서 가운데 혼주석 마련해서 했어요. 당연히 막내 고모도 참석 못했고 첫째 고모랑 둘째 고모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의사한테 시집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넌지시 병원은 어디니? 하면서 묻는데 그냥 대충 대답해 드렸어요. 나중에 그렇게 애타게 찾던 보톡스 한번 공짜로 놔드린다고 하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은근슬쩍 고모들 통해서 막내 고모가 우리 신혼집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사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고모가 우리 엄마 편에 찰싹 붙어선 걔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왜 그런다니 하길래 진이 빠진 저희 엄마는 그냥 그러게요 하면서 대꾸해주고 말았다고요. 아빠는 고모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네요. 절대 막내한테는 입 뻥끗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어디 사는지 아는 순간 너네부터 인연 끊길 줄 알아라 협박도 하시고요. 덕분에 저희는 아직도 시댁에 간섭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 잡아서 저희와 다시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죠. 남편도 이번에 성형외과를 작게 개업했어요. 쌍꺼풀 수술에는 자신 있다던 남편 실력이 진짜 좋은지 혼자서 운영하는 성형외과인데도 예약이 계속 들어오네요. 벌써 남편과 행복하게 지낸 지 1년이 다 되어가요.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깨를 볶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슬슬 2세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조금 있어서 난임 클리닉을 다녀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죠? 시험관 시술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도 조금 들지만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만약 서약서를 찢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행복은 없었겠죠? 저를 믿고 저를 선택해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껴요. 헌신도 제 짝이 있다고. 제 짝은 지금 남편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막내 고모의 주선 덕분에 얻은 짝꿍이지만 그 부분은 틀림없이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맞겠죠? 물론 지금 당장엔 고마움을 이야기할 마음은 없고요. 우리 막내 고모가 저한테 퍼부었던 잔소리를 생각하면 아직 좀 더 당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속이 좁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근래에 얼마나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인지 첫째 고모, 둘째 고모도 우리 엄마한테 설설 기는 걸 보면 아주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도 본인의 짝과 행복하신가요? 틀림없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추운 날씨에 짝꿍 옆구리 꼭 붙잡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인데 부부 동반으로 즐겁게 보내시고 솔로라면 빛이 나는 솔로 생활을 즐겨보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